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 그것이 이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차별에 의해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임금의 격차를 낳게 하는가. 이때 평균 임금 격차라고 하면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을 겁니다. 네, 남자라는 속성, 여자라는 속성, 그리고 뭐 흑인이라는 속성, 백인이라는 속성. 그러니까 백인 집단, 흑인 집단, 이 집단 내에 어떤 평균 임금이 있을 거잖아요. 남자 집단의 평균 임금, 여자 집단의 평균 임금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녀의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남자를 한 100으로 뒀을 때 여자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100으로 뒀을 때 한 60 몇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그 뭐 어떤 나라든 남녀 간의 어떤 그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 그 집단과 집단 간의 어떤 평균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이 많기 때문에 인종 간에도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 집단과 흑인 집단 간의 임금 격차도 한 20% 정도, 10% 내지는 20% 정도 격차가 나고 있다. 근데 이 격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차별 아니냐, 남녀 차별 또는 인종 차별에 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요인들이 각 집단에 다르게 작용이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없을 수 없죠. 네.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건 뭐 아무나 붙잡고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집단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지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단을 임의로 나눴을 때 그 임의로 나눈 그 집단들끼리 평균적인 임금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집단이든 임금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격차가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격차의 원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뭐 인적 자본이나 보상적 임금 격차 같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임금의 결정 요소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흑인과 백인 간의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가 일종의 그 인적 자본의 요소들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교육 수준 자체가 흑인보다는 백인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흑인과 백인 집단 간의 평균 임금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인적 자본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의 교육 수준, 교육의 기간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직장 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 남녀 차이가 나는 이유도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죠. 네, 여자들이 아무래도 임신과 육아를 하는 뭐 젊은 여성들이 그런 그 임신과 육아 때문에 그 젊은 시절에 경력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경력 단절과 경력의 차이 또는 숙련도의 차이가 결국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낳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임금의 격차, 그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또는 인종 간의 임금 격차를 낳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죠. 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또는 보상적 임금 격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위험한 일에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적 임금 격차로서 평균 임금의 격차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흥미로운 것은 좀 밑에 있는 이제 경쟁 환경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책 박스에 이제 나와 있는 연구 결과인데, 경쟁 환경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경쟁 환경에 적극적인 태도로서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고 노동시장에서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분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경쟁이 치열한 직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생산성이 높은 산업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경쟁적으로 자기 임금을 쟁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만약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남자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직업을 보는 태도입니다. 네, 경쟁적 직장, 그러니까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면 할수록 결국은 임금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별로 경쟁이 싫다, 그냥 관계적 특성,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그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관계 지향적으로 그냥 뭐 직장 내에 여러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별로 경쟁은 심하지 않은 그런 직장을 구할 것인지. 아무래도 경쟁이, 직원들 사이 경쟁이 심해지면 관계 증진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보상의 심리가 더 강해지잖아요. 네, 경쟁의 심리가 더 강해지게 되고 별로 뭐 관계 지향적이지는 않은 직장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경쟁을 싫어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고소득의 직장보다는 좀 더 저소득의 직장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개인들마다 다르지만, 물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 지향적인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소득의 경쟁적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경쟁적인 직장보다는, 고소득이 보장된 경쟁적 직장보다는 뭐 조금 낮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직장 내 어떤 그 분위기가 화합적인 분위기인 그런 직장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 경쟁적인 환경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적극적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남자와 여자 집단 간의 평균 임금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균 임금의 격차를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뭐 별로 뭐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당한 요소들 말고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견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별이 존재해서 평균 임금의 격차, 그러니까 남녀 간의 임금 격차, 평균 임금 격차, 그리고 인종 간의 평균 임금 격차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우리의 어떤 편견이 차별을 낳게 되고, 그 차별이 결국 사람들 그 편견에 의해서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실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1억서를 쓸 때 흔히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흑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흔히 백인이 쓰는 이름과 흑인이 쓰는 이름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실험을 해서 백인 이름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거랑 흑인 이름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백인 이름으로 이력서를 쓴 거에 더 많이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력서를 내면 뭐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전화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전화가 오는데 백인 이름에 훨씬 더 많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회가 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흑인이 그런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평균 임금의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노동 시간 내 차별이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그 예시를 든 거는 노동 시간 내에서의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편견에 의해서. 아무래도 흑인보다는 백인 이름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채용하는 사람 기업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건 노동시장 내에서의 차별이죠. 이런 차별은. 근데 그 노동시간 내부의 차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밖에, 즉 노동시간에 진입하기 전에 차별적 요소에 의해서 이런 정상적인 형태의 어떤 이런 요인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적 임금 격차, 인적 자본, 경쟁 환경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균 임금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 정당하다라고 이건 차별이 아니잖아요. 차별에 의한 요인들이 아니고 정당한 요인들에 의한 평균 임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어떤 요인에 의한 임금 격차라 하더라도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요인이 차별적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죠.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차별이 존재한다면 예컨대 뭐 남자보다 여자들한테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학교에서 남자보다 여자한테 그러니까 남자한테 더 경쟁적인 환경을 더 많이 제공을 해서 성취 욕구를 부추긴다든지 학교에서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그 여자한테는 좀 쉬운 문제를 제공하고 남자한테는 좀 더 어려운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 어떤 환경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경쟁 환경에 대한 태도랄지 경쟁 환경에 대한 태도가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그 노동시장 진입하기 이전에 시장 이전에 뭔가 그런 차별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문화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 문화적인 또는 가정 내 또는 뭐 그런 거에 어떤 인식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차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왜 그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잖아요. 흑인과 백인 간에 교육 수준 차이가 나는데 그 교육 수준 차이라는 것도 결국 그 이전에 시 당국에서 흑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은 열악하게 만들어 놓고 백인들을 위한 그 교육 시설은 좀 잘 만들어 놓았다면 그게 바로 그 환경의 차이, 그 시장 노동시장 이전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그 차별에 의해서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당한 요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이전의 차별, 그러니까 시장 내의 차별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이전의 차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별들이 어떻게 이 집단 간의 평균 임금의 격차로 나타나는지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뭐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내기는 힘듭니다. 네. 어떤 요인이 얼마나 집단 간의 경쟁, 그 임금 격차를 가지고 오는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뭔가 이러저러한 차별은 존재한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차별적 요소들이 얼마나 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뭐 경제학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차별의 원리가 뭐냐? 이 차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 차별, 우리가 쉽게 차별을 임금 격차를 낳는 차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고용주의 편견에 의해서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가진다. 예,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를 선호하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흑인에 비해서는 백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고용주에 의해서 뭔가 그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차별이 성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차별의 원리 파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사실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고용주는 그런 자신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예. 여자보다 남자를 또는 흑인보다 백인을 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노동시장 누군가를 고용을 할 때 그거를 반영해서 고용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고용주한테 가장 큰 동기는 이윤 동기입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무조건 뭘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윤 동기가 자기의 편견보다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편견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 동기가 훨씬 더 강하겠죠. 그리고 경쟁 시장이면 경쟁 시장일수록 그 이윤 동기는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고용주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금발 머리를 가진 사람과 갈색 머리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모든 고용주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갈색 머리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할 때 갈색 머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갈색 머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수요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색 머리, 금발 머리보다는 갈색 머리에 대한 임금이 높아지겠죠.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오히려 갈색 머리를 고용을 하면 비용 구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 구조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이윤이 낮아집니다. 비용이 높으면 이윤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윤 동기를 추구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갈색 머리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용 구조가 좋게 되는 금발 머리를 더 고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공식이라면 이윤을 적게 하는 거라면 나는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수준이죠. 임금이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낮으니까 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을 쫓아가지고 이제 금발머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윤 동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금발머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죠. 언제까지 수요가 높아지느냐? 그러면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발머리에 대한 임금은 높아지게 되겠죠. 어디까지 높아질까요? 이 이윤이 나는 한, 갈색머리보다는 금발머리가 이윤이 더 많이 나는 한 계속 수요를 할 거고, 그러면 계속 임금은 오를 거고, 결국 둘이 같아지는 선까지, 그러니까 금발머리랑 갈색머리에 대한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결국에는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윤 동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고, 고용주들이 이윤 동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편견이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이윤 동기 때문에 그런 편견은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편견은 지워버리고 철저하게 비용으로서, 임금을 비용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편견을, 자기의 어떤 편견을 반영을 해서 누군가를 더 고용하고 덜 고용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윤 동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이 이윤 동기라고 하는 건 시장의 경쟁 구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윤 동기는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억제되는 겁니다. 네, 억제 효과가 있어요. 네, 고용주들이 뭔가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누군가를 뭐 어떤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방금은 이제 뭐 머리 색깔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차별을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윤 동기에 의한 차별 억제 효과가 한계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게 차별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사실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이면 경쟁적인 시장일수록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윤 동기에 한계가 있을 수, 이윤 동기에 의한 어떤 그 차별 억제 효과가 한계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비자 선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소비자 선호랑 정부 정책 때문이에요. 소비자 선호랑 정책 때문.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고객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금발머리보다 갈색머리를 더 좋아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색머리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 갈색머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겠죠. 소비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한다면은, 갈색머리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용주들의 편견에 의한다기보다는 그 직종, 그 사업의 소비자들의 편견에 의해서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차별이 나타나잖아요. 네. 소비자 선호가 확실하면 이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차별의 원리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선호.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얘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을 많이 주고 비용을 높이 하더라도 금발보다는 갈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높아지거든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윤이 줄어드는 걸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색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런 편견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색머리 종업원을 가진 곳에 갈 것인지 아니면 금발머리 종업원을 가진 곳에 갈 것인지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발머리를 고용하고 있는 그런 직장 곳에서는 좀 싼 가격에 판매도 불구하고 뭔가 상품을 판매도 불구하고 굳이 갈색머리를 더 선호한다, 종업원을 더 선호한다면은 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저길 가지 않겠습니까? 그 행태가 지속될 수만 있다면은 여기는 그 갈색머리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좀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 요거는 낮은 가격을 향유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안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왜냐하면 나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색머리를 좋아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편견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도 높은 가격을 향유하면서 고비용이지만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유는 같아져요. 갈색머리를 고용하는 곳이나 금발머리를 이용하는 곳이나 사실 이유는 같습니다. 이유는 같아져 버려요. 이유는 같아져요. 같음. 왜? 여기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낮은 가격을 받고 비용은 낮기 때문에 비용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이윤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 아닙니까? 평균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소비자 선호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갈색머리 종업원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 그러니까 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더 많은 하나의 차별이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책에는 법에 의한 강요로 인종차별 전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칸막이를 버스에 전차에 칸막이를 나눴죠. 미국에서 칸막이를 나눠서 한쪽에는 백인만 앉고 한쪽에는 흑인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차의 어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이윤 측면에서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오해와는 달리 많은 그 전차를 운영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별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칸막이를 막아두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법적 강제 때문에 이건 이윤 동기가 작동할 수가 없죠. 사업주들은 당연히 칸막이를 나누면은 만약에 백인들이 다 찼다, 한쪽 칸막이에 백인들이 다 찼다 그러면은 더 이상 백인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리는 남아 있어요. 흑인 좌석 부분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적어지니까 그런 칸막이를 두는 걸 싫어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사업주들은 그런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그 정부의 편견에 의해서 또는 일반 시민들의 편견이 작동을 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그 법의 강요에 의해서 결국에는 칸막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차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고용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 특히 경쟁 시장에서는 고용주의에 의한 차별, 그 편견에 의한 차별보다는 이런 요소들, 소비자 선호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차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차별의 경제학과 관련된 것이고 차별의 원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소득 불평등이다. 네, 소득 불평등 새로운 챕터인데요. 네, 20장이죠.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20장까지 보는 걸로 시험 범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또는 소득 재분배,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소득 불평등과 빈곤 이렇게 돼 있죠.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소득 불평등을 측정을 합니다. 네,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냐를 측정을 해봐야죠.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5분위 비율이 나와 있어요. 5분위 비율이 뭐냐면 그 우리가 소득 수준을 이렇게 나눕니다. 5단계로 나눠요. 5 칸막이를 칩니다. 네, 이렇게 쳐서 그러니까 이 인구 총 가구로 따져요. 네, 가구로 따집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소득 통계를 낼 때는 가구 단위로 소득 통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내지 않고 개인이 얼마 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구 단위로 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뭐 학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학생은 돈을 전혀 벌지 않거든요. 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의 가게가 잘 사는 가게다 그러면 그 학생은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서 잘 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구 단위로 가게 또는 가구 단위로 통계를 작성을 하게 된다. 이런 소득 불평등 분배 구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위 20%죠. 20% 하위 제일 20 그다음 20% 20%고 이게 이제 상위 20% 이게 상위 20% 이게 하위 20% 이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위 20%를 1분이라고 합니다. 1분이 그 다음으로 잘 사는 20%의 소득 수준을 2분이라고 하고 이걸 3분이 4분이 제일 잘 사는 집단을 5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5분위 소득, 5분위 소득, 5분위 가구 소득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사는 가구의 소득에다가 가장 못 사는 가구 소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졌다는 말은 뭐죠? 커졌다는 말은 불평등도가 악화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이전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됐다는 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의 정도가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 8.5, 8 정도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산 사람이 못 사는 사람 집단에 비해서 가장 잘 사는 집단이 가장 못 사는 집단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잘 산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를 낼 때 우리가 가구 단위로 통계를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5분의 배율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즉 불평등 정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축이죠. 그 다음에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저 생계비 또는 빈곤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빈곤선, 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를 우리가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하거든요. 빈곤율.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 됩니다. 미국은 상당히 불평등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심한 국가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이민이 작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하층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정도가 좀 심한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심한 편에 속하고 빈곤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그런 인구가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빈곤율도 크게 보면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절대 빈곤율이랑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 빈곤율은 방금 이야기했던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의 퍼센테이지 총 가구에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 또는 총 인구에서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에 속한 인구로 나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절대 빈곤율이죠. 근데 상대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위 소득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일 소득을 적게 버는 사람에서 많게 버는 사람을 이렇게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그 중이 제일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보다 50%에 못 미치는 그런 가구를 우리가 상대 빈곤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딱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 50%, 예컨대 중간 소득자가 1년에 2천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2천만 원의 50%, 즉 2천만 원의 50%는 1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1천만 원도 못 버는 인구가 상대 빈곤 가구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상대 빈곤율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어쨌든 빈곤선 아래에 있는 그런 가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정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빈곤이나 이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에는 보통 이제 그 연간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예, 연간 소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연간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연간 소득만 가지고는 그 생활 수준을 이게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연간 소득을 통해서 생활 수준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연간 소득이 생활 수준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간 소득을 가지고 불평등 정도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간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유의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책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비금전적 보조, 비금전적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뭐 현물 보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정부가 뭔가 돈으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연간 소득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연간 소득에 포함되는 건 돈으로 준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안 준 거, 현물 보조. 뭐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음식이라도 좀 더 먹으라고 쿠폰 같은 걸 식료품 쿠폰 같은 걸 줄 수 있잖아요. 네, 또는 주택 보조금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또는 의료 보조 같은 걸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등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 소득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의 그 소비, 그러니까 생활 수준에는 사실 소득보다는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가 많아지니까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더 직접적인 거는 소비를 많이 할수록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내가 연간 소득이 작다고 하더라도 생애 주기,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는 소득 수준이 낮다가 40, 50대가 되면 높아지거든요. 연간 소득이. 그리고 노인이 되면 낮아져요. 소득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생애 주기로 보면은 요 40, 50대에서는 대체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요 기간, 젊을 때와 늙었을 때는 대체로 저축을 하지 않고 이건 돈을 빌리거든요. 네,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하게 되니까 이 사실은 연간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40, 50대 연간 소득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출의 형태도 나중에 40, 50대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겁니다. 생애주기 가설에 의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40, 50대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상당량은 저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소비는 많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20, 30대나 아니면은 뭐 60대에 가서 이 소득이 연간 소득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는 연간 소득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간 소득이 생활 수준을 낳는 건 아니다. 40, 50대 소득이 많다고 해도 생활 수준은 그 소득에 비해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 30대 또는 60대 이상일 때 소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생활 수준은 그 소득 수준보다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소득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소득 가설. 항상소득. 이거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한 것인데, 항상소득, 그 임시소득과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시적으로 내가 연간소득, 뭐 일시적으로 뭐 내가 로또가 당첨됐다라고 하는 일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일시소득 가지고는 그렇게 소득이 뭐 로또는 뭐 소비가 많아질 수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 뭔가 반짝 뭔가 소득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때문에 소비를 더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항상적으로 어떤 소득을 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연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항상소득이랑 임시소득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는데, 임시소득은 별로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게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항상소득만, 연간소득 중에서도 임시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뭔가 생활 수준을 등치시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측정의 문제점에서는
이 연간 소득으로 이 생활 수준을 바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평균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소득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뭐한 연평균 소득의 격차를 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거는 세전 소득이거든요. 근데 세후 소득으로 보면 아무래도 부자들 누진세 제도에 의해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그러니까 세후 소득 격차로 보면 14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냥 소득을 보면은 세전 소득으로 보면 15배인데 세후 소득은 14배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소비 격차는 또 4배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소비 격차만 보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상당량을 다 소비합니다.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하거든요.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줄어드는 4배, 15배 차이가 4배 차이로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건 가구 소득이잖아요. 가구 소득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가구 소득이 높다는 거는 많은 사람, 그 가구 구성원들 중에 적어도 2명 이상은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인이나 2인 가족에서는 돈을 버는 주체가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구 구성원이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가구 소득이 높은 데는 구성원들이 많고 가족 구성원들이 많고 가구 소득이 적은 데는 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구성원이 적으니까 부양 부담에 있어서는 사실 가구 수가 많고 그다음에 가구 소득이 많은 가구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양 가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요.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2배밖에 안 된다. 생활 수준의 연간 소득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생활 소득의 15배라고 하는 격차는 결국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결국 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측정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계층 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계층 간 이동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은 못 살지만 미래에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그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 불평등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그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이 대물림되느냐 아니면은 그 열심히 노력하면 소득 불평등을 타파하고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만장자 5명 중에 4명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상속에 의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5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된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그럼 높은 소득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래서 아버지가 평균보다 한 20% 정도 더 높은 소득을 향유를 했다고 한다면은 아들 같은 경우는 8%밖에 높지 않다는 거예요. 평균 소득보다. 그리고 손자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손자와 할아버지 간에는 별로 대물림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굉장히 계층 간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소득 불평등의 측정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